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지치시죠? 이 무더위를 날릴 보양식 같은 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보양식에 삼계탕이 빠지면 서운하죠. 이열치열 삼계탕 같은 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력 제대로 보충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갈증을 날리는데 수박 화채만한 게 없죠. 각양각색 수박 화채 같은 다채로운 데이터 듬뿍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몸이 허해졌을 때 지친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어떠십니까? 지친 여러분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웃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웃음 제조기. 네. 웃음 제조기 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부터 아주 든든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보양식 코스를 즐긴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 보양식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좀 든든하게들 챙겨 드셨어요? 이 보양식이라는 게 사실 뭐겠습니까? 그냥 이 지친 기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와이프가 삼각김밥을 주더라도 그것이 보양식이기 때문에. 이야, 멋지다. 교육을 잘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가정교육의 힘이란. 예, 좋을 때예요. 제가 요리를 또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요? 네,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수박 화채를 굉장히 맛깔나게 좀 잘 담아내는 편이에요. 네. 네, 집에서 수박 화채 먹으면서 좀 더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에 이어서 수박 화채를 잘 담는다까지. 그렇죠, 화채를 요리에 넣진 않죠. 보양식이에요.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제요, 우리 전 팀장은. 저는 초계국수 먹었어요. 시원하게. 오.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 보니까 꼭 삼계탕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치킨만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치킨 버거 먹는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네. 좀 변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은 진짜 이제 복날하면 예전에는 개고기 먹겠다고들 네. 많이 줄 서고 했는데 이 지난 8월 7일에 개고기 종식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맞습니다. 지난 1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된 후 처음 맞는 복날이었는데요. 이 보신탕 가게에 모여 있는 서울 동대문의 이 보양식 골목이 사실 복날 되면 개고기 찾는 손님들로 매년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올해는 이 개고기 대신에 염소고기를 먹는 손님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국에 2곳에 불과하던 이 흑염소 경매장이 4월 이후에 6곳이 늘어났고요. 지난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도 6,000톤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면서 복날의 풍경 역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긴 했어도 아직 이 금지 적용이 된 건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7년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지금 단속과 처벌 규정을 2027년도까지 유예해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기간에 두고 있는 건데요. 이제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한다거나 아니면 유통한다거나 기른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다거나 아니면 유통,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관련 업종에 신고서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고된 업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이걸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그다음에 도축 유통 상인, 음식점 등 해가지고 총 5,625개 업체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이제 제출한 업체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신고를 안 한 업체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요,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은 개 사육 농장의 그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어떤 지원금의 상한을 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서도 그 차등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육견협회에서는 지금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이 개식용 문제가 드디어 종식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에 따른 실현 가능한 정말 지원 방안일 텐데요.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는 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입법자 만나봐야죠. 오늘의 입법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 업체들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돈을 유용을 해버리면 마지막 노동자는 못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지 말고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자. 그 퇴직자들에게 대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체불이 되면은 지연이자가 20%까지, 재직자들에 대해서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고율의 이자를 물리는 방안. 그런 부담을 지어서 빨리 청산하도록. 비정규직 용접공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이제는 문제 해결 전문가로 변신한 분이십니다. 인천 서구의 서울굴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석 달이 넘었고요.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정치인으로서의 지난 3개월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정치인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예, 굉장히 힘들었고요. 초선이고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하루가 틈이 없을 정도로 일정이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한 7시 정도 출근하면 예. 저녁 10시, 11시까지 오. 거의 일정들이 계속 배치되는. 야,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네. 계시네요. 바쁜 일정 가운데 뭐 어떻게 좀 쪼개서 시간을 쓰고 계세요? 초반이라서 그런지 이제 기관장분들 예방하거나 또는 예방을 오거나 현안 관련해서 기관들 미팅을 잡으면 또 회의도 하고 당내 상임위원들끼리의 회의 또 전체 국회 상임위 공식적인 회의 뭐 이런 활동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가장 힘든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공간은 주로 이제 시민사회 영역, 법조 영역이었는데 정치 영역이 문화, 관계, 사람 다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그래서 지금 모두 전환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한 20여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예.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다가 전혀 다른 어떤 이런 공간에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적응 중입니다. 그렇죠. 이 모두 변화에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 만나 뵙고 또 친절하게 또 말씀도 네.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네. 또 본인들만의 또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필살기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네. 혹시 지역구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뭔가 좀 탁 강렬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살기가 없고요. 예. 한 번에 죽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분명히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지금 방송 모드가 안 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관계를 맺으면 또 관계가 또 오래 가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편의 예.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이런 의원님께 물음표 살인마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별칭일까요? 아마 이제 그 의정 활동하면서 초기에 그 이제 장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조금 곤란하게 해서 그런 별칭이 생기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특히 예.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아리셀, 네. 화성의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서 네. 리튬 전지 공장인데 그러면은 그 참사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하고 온 자리면 최소한 리튬이 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현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제가 장관이니까 그런 거 모를 수 있겠지 하고 담당 실무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물어봐도 몰라요. 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꼼꼼하게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걸 지적하면서 막 그래서 따라온 별칭이 아닐까? 그렇죠. 조금 더 좋은 별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인마 이런 거 말고.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는 네. 예, 그런 자리를 또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시기에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 봐도 물음표, 그러니까 질문하려면요, 뭐 제대로 알아야지 질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가 되어 계시다는 뜻인데 이렇게 바쁘신데 공부는 언제 할 시간이 따로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여 년 동안 주되게 활동했던 영역이 노동, 법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기관의 활동들을 통해서 좀 습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은 국회에서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현장에 대한 온도를 제대로 좀 체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 20여 년 동안 현장과 가장 근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회에서 좀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약간 좀 부족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우리 보좌진들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면서 자료 검토하면서 좀 채워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이력이 사실은 좀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뭐 관련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 비정규직 그 노동자로 일하다가 네. 일단 노동인권 변호사가 또 되세요. 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어떤 변론이라든지 뭐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2003년에 소위 현장으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로스쿨 진학해서 법조인이 됐었는데 한 기간에 20여 년 동안의 제 문제의식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비정규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노동 이슈, 사회적 현안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였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이 문제 제대로 풀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사회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했었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많이 접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방송사 비정규직 분들. 예. 소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방송사에 정말 다종다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분들이 많아요. 네. 지역의 민영방송에 있는 소위 이재학 PD, 네.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사히 글라스라고 하는 일본 외투 기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소위 하청 노동자로 근무했던 분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어요. 오. 이런 식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네. 아까 이재학 PD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저 근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비정규직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맥락이 있었죠. 2003년이 바로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막 사회적으로 제기되던 그 시점이거든요. 네. 이 시점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동 현장에서 직접 네. 이 노동 문제 내가 오. 확인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호흡하면서 그래야만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대안이랄까 해법이랄까 이런 걸 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예. 자,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그 전부터 꾸준히 있으셨기에 네.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걸까요? 저는 이제 평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고 모든 어떤 생활 영역에서 정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국회 울타리 밖에서
주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정부든 여러 가지 상대로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소위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 길게 보면은 한국 사회 전체가 20여 년 동안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03년에 현장에 들어갔을 당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물거품을 만들더라고요. 너무나 심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보다 더 앞서서 무력감이라는 감정이 좀 많이 밀려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주저앉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많은 고민 끝에 그래 이제는 국회라는 현실 제도권 정치 공간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인재영입을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법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의 법에 어떤 법안을 가지고 오셨을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용우 의원님의 이 법안의 주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입니다. 아마 이용우 의원님께서 만들고 싶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유지 존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영역 집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노동자 집단이다. 사실은 한국 사회는 노동자가 없이는 그렇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인색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의 가족들과 이런 부분들이 좀 행복하게 존중받는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저는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나 노동과 관련된 법안일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법안 먼저 확인해 볼까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첫 번째 법안은 바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라. 예,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의원님이 국회 임기가 시작된 날 처음으로 발의한 1호 법안입니다. 야, 그러니까 국회 입성 전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네. 법안일 것 같은데요. 법안의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고용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근로 관계라든지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고 또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있고 원청 소속 노동자가 있고 하청 업체가 있고 하청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은 원청 업체한테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은 반대로 원청 업체한테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법이 이제 좀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헌법에는 소위 노동 3권이라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 3권이 질식당하고 있어요. 기본권이 질식당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좀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위 노조법 2, 3조 개정안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의원님 굉장히 또 인상 깊은 게 또 가슴 한쪽엔 국회 배지와 또 노란 봉투 배지를 붙였는데 이 네. 노란 봉투법. 네. 노란 봉투라는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어진 이름인지. 네. 요게 이제 노란봉투, 네. 노란봉투인데 그 예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월급봉투가 이제 그 노란 그 색깔 있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월급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손해배상 가압류의 어떤 그런 폐해를 좀 상징적으로 담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운동화된 것은 그 과거에 쌍용 자동차 그 손해배상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모금들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이제 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좀 유래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거를 운동을 좀 주도했던 손잡고라고 하는 민간 공익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란 봉투 배지를 제작을 해서 여러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고 해서 저도 지금
한 2년 이상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 법이 이제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에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재발의를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법안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노조법 2, 3조 개정이고요. 노조법 2조의 개정 핵심은 소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조법상의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이 이 정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3조 개정의 핵심 내용은 손해배상 가압류, 특히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헌법상 노동 3권이 질식당하고 있는 이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과도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하게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을 담은 게 3조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제 불을 지폈던 게 2022년일 거예요.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좀 교섭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거부를 당하면서 파업이 좀 길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회사가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 이제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마 아까 설명해 주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네. 대우조선해양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보태면은 그렇게 큰 한국 사회에서 파장을 낳은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청업체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안이 종료되고 나중에 소위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이런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그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단체 교섭 의무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현행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원청업체 교섭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교섭에 응하지 않아 버린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법을 그러면 빨리 바꿔서 원청업체들이 그 자기들의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바꾸자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소박한 요구입니다. 소박한 요구, 당연한 요구. 네. 최근 법원에서도요, 이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이제 택배 기사들을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택배 노조와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 5일제라던가 아니면 배송 수수료라던가 이런 부분을 본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배력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하청업체를 건너뛰고 원청과 교섭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하청업체의 경영권 또 독립성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보면요.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할 때 하청업체한테 요구하고 그러면 하청업체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원청한테 가서 얘기해봐. 네. 그러면 원청업체 가면은 원청업체는 우리는 당신들하고 근로계약도 체결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네. 이렇게 핑퐁을 합니다. 이런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아니 하청업체 패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오히려 하청업체들은 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다고 해서 하청업체의 교섭 그 지위를 부정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그 교섭에 나서서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패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청과 하청이 각자가 책임져야 될 영역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이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그리고 가압류 제한인데 실제로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료가 조금 있습니까? 그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요.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이고요. 청구 금액이 무려 2,752억 원이나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게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전받기 위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노동 3권을 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정말 쟁점이 많은 법안이고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입법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을 펼칠 예정이신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공감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위헌 부당한 이런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이게 더 큰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정말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두 번째 법안은 밀린 임금은 이제 그만. 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임금체불 방지법입니다. 아,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 이것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일 없거든요. 네. 예, 우리도 혹시 뭐 출연료라든지 이런 거 밀린 적 있으세요? 아, 간간이 있죠. 간간이 있어요? 네, 보통은 뭐 에이전시나 어떤 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촬영은 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죠, 사실. 아, 맞아요. 네, 그렇게 시간만 계속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지고 말았죠, 뭐. 저도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 그 외주업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경우가 맞아요. 있었죠. 맞습니다. 고백하자면 변호사님도요. 잠깐만. 아, 이거 말도 안 돼. 정말.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예. 변호사도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이제 네. 사실 일을 해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돈 못 받는 경우 있죠. 변호사도 못 받는데요. 예, 진짜 이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일한 만큼 제때 월급을 받는 것,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요. 한국사회 임금 체불액 예. 얼마 정도일까요? 야. 1조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일조 업다운. 1조 안 넘을 것 같은데. 1조 넘을 거예요. 1조, 안 넘을 것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심지어. 진짜요? 작년 기준 1조 8천억에 가깝습니다. 2조에 가까운 진짜. 와. 그 돈을 못 받았다고요? 근데 이게 역대 최고 수치. 작년만. 작년만. 작년만요? 기준으로요? 작년만. 그러니까 매년 임금 체불액을 통계를 내거든요. 예. 그 집계를 해요. 노동부가. 근데 작년 한 해 임금 체불 액수가 1조 8천억에 가까운. 그 돈 다 어디로 네. 간 거예요? 그 많은 노동자들이 네. 일하고 그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특히 작년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서 예. 정부가 작년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거 이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임금 체불 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앞선 법안에서도 물론 저희가 함께 또 귀 기울여 들었지만 이렇게 임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저희 모두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통계에 예. 잡힌 게 이 정도면 오. 안 잡힌 걸 따지면은 뭐. 와 그리고 또 대유 위니아 그룹에서 그 한 사업장에서 네. 체불된 임금이 약 2년 동안 700억. 700억.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뭐 1,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이건 문제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생계하고 직결돼 버리는. 그럼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출연료 뭐 임금 못 받으면 바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뭐 한 달치 안 나오면 이미 나가야 될 돈들이 짝짝짝 계획적으로 있는데 네. 그거 밀리거든요. 예, 신용 문제 생기고 예. 바로 아, 가족 그 생활 유지 안 되고 네.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임금 체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진짜 말씀드린 대로 임금 체불은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받아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재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체불이 되더라도 지연이자가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퇴직자는 그 퇴직자들에게 대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체불이 되면은 지연이자가 20%까지 물릴 수 있어요. 네. 20%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부담을 지어서 빨리 청산하도록. 예. 예. 근데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거꾸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오히려 눈 감고 있는. 예, 오히려 재직자들한테 그런 조항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 재직자들에 대해서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고율의 이자를 물리는 방안.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아마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대표적인데요. 임금 체불 피해자인 노동자가 나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기능하냐면 사용자들이 돈 줄 테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예. 탄원서 써. 안 그러면 나 돈 안 줄 거야. 눈치 볼 수밖에 없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임금 체불죄로 기소가 돼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 그래요. 네. 이런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하거나 상습, 고액, 반복적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해서 공공입찰 제한을 하거나 이런 식의 좀 페널티를 부과해서 체불이 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좀 예방하는 효과를 좀 꾀하자 이런 겁니다. 예. 임금 채권의 시효 연장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리자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임금이 체불이 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은 그거를 갖다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소멸시효라는 것 제도 때문에. 근데 형사적으로는 소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5년 동안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 3년만 지나면 못 받게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은 계속 그거 묵살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같이 현실화를 시켜서 제대로 임금 채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아까 임금체불 방지의 내용으로 좀 보태고 싶은 거는 네. 임금체불 영역에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업종 업종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또 비정규직입니까? 건설 현장. 그렇죠. 건설 현장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이잖아요. 네. 쭉쭉쭉 돈이 내려와야 마지막 노동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중간중간 업체들이 그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돈을 유용을 해버리면 마지막 노동자는 못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지 말고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자. 직접 지급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체불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체불이 빨리 해소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한데 체불이 실제로 됐을 때 권리구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서 지금은 융자제도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천만 원 내에서 체불 노동자들한테 융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임금체불 방지법이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법의 울타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입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 두 가지 법안을 살펴봤는데요. 노동 분야 전문가인 만큼 그동안의 고심도 느껴지는 법안이었습니다. 정말 이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좀 뛰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임주혜 변호사도 응원의 한 말씀 또 보태신다면. 저 이용우 의원님과 오늘 노동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 들어봤잖아요.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행시. 삼행시요? 네, 삼행시 삼행시에 준비해봤습니다. 꽂혔네요. 오, 그래요? 운 좀 딱 띄워주세요. 좋습니다. 네, 이, 이제는 국회의원이라 불러주세요. 용, 용접공에서 변호사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 우리나라 노동 문제 제가 싹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팍팍 주시네요. 부담을 드리는 그런 응원 멘트인데 그만큼 좀 잘 살펴달라 이런 마음도 담아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나요, 의원님? 아주 좀 과분하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이 팍팍 실리는 삼행시 예, 들어보셨고 우리 김기리 씨는 어떠셨어요? 정말 근데 우리 의원님 제가 뵈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니, 하청 노동자로서 한 5년 정도 일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있는 노동자분들한테 얼마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까.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 힘이 되고자 좋아하시는 노래를 한번 개사해서 만들어봤어요. 진짜? 오. 쟁쟁쟁쟁 좋아 요 와서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던 요 와서 좋아 왔어 노동자를 위해 너무나도 기다렸던 거 만들고 왔어. 감사합니다. 예. 부담만 너무 가득 들이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서. 아, 네, 근데 기리 씨 진짜 최고 아닙니까? 최고입니다. 예, 예. 딸들한테 꼭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죠. 김기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 노래를 노래 했다. 만들어줬다. 예. 우리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 딸들이 지금 많이 놀랄 텐데 이야, 노래까지 최고의 또 헌정곡을 네. 잘 소장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민기 팀장도 예, 두 분이 너무 부담 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떠나시라고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또한 순수한 기쁨의 하나는 노동한 뒤의 휴식이다. 아, 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도 많은데 그분들이 노동의 후에 휴식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우리 이렇게 응원을 네. 받으시고 굉장히 기분 좋아지신 건 저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뭐죠? 네. 지역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예. 네. 아, 선물인가요? 우리 또 지역 주민분들도 보고 네. 계시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결국 지역과 밀착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는 어떤 숙명,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계속 만나면서 어쨌든 제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 만나고 있고요.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씩 챙기기 위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통해서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 노동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으로서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 지금 잘 챙겨가고 있다. 현안과 관련된 기관들 불러서 좀 막히는 부분들 풀어나가면서 좀 진척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꾸준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근간, 정말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법안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야, 실은 저도 이제 그 반려동물, 우리 홍 씨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이렇게 산책을 가면 정말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가봐도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세 분은 반려동물 고려를 해본 적은 있으신지? 지금 항상 사실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면 와 너무 귀여워서 네. 저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이 강아지보다 제가 사랑을 더 주고 싶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정말이지 아직은 그 언제까지 강아지 하긴 사랑을 신혼이니까 그래 한 유예 기간이 한 1년까지? 그렇게 짧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법적으로 신혼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 정도까지 3년이네. 신혼으로 보거든요. 3년 이내까지 그렇죠, 신혼이에요? 신혼이다. 우리가 이렇게 통상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토크 저희가 한 3년까지 어떻게 들어가냐? 3년까지 들어주세요. 무조건 이쪽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6개월 봅니다. 6개월? 알겠어요. 혹시 진짜 뭐 이렇게 입양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아지 키우는데 얼마나 책임감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책임감 중요해요. 지금 집에 있는 저랑 같이 사는 남자, 애들만으로도 좀 버거워서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지만 고민은 항상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반려동물에 비유. 내가 길러야 하는. 그렇죠. 함께하는 어떤 예. 그렇죠. 도움이 좀 필요한. 저도 이제 아들이 강아지 입양하자고 하는데 응. 저희 집에 지금 사실은 스마일 꽃게 한 마리랑 네, 오, 구피 쪼만한 물고기 한 마리를 이제 키우는데 오. 아내랑 아들은 사실 아무것도 관상용으로 두고 네.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너무 예뻐 키우고 싶어 하지만 결국 또 아빠 엄마의 몫으로 그렇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책임감 문제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정말 3명 중에 1명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이 2010년에 17.4%였는데 10년 지났죠. 2020년에 27.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수치가 더 높아졌을 거고요. 지난해는 이제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만큼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관련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양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 집 마음에 든다. 밥 주라. 아이고 귀여워. 이제 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거야. 내가 평생 잘 지켜줄게. 저희가 정말 잘 키울게요. 자, 정말 애교 많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잘 키워주세요. 무엇보다 하루에 산책 2번 이상 꼭 하셔야 됩니다. 산책 산책하자.
산책 멍멍. 쉿. 얌전히 있어야지. 자, 얘가 산책 가자는 말만 들으면 흥분을 해서. 아이고, 똑똑하기도 하지. 산책 가고 싶었구나. 이분 가시면 우리 산책 가자. 산책 멍. 자, 마지막으로 계약서가 남았습니다.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네, 최소 1개월에 2회 사진과 메일, 카페로 운영진에게 반려동물의 소식을 전달한다. 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꼭 해주고 안 올리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딴 곳에 입양 보내면 10배 위약금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야, 조건이 좀 많은데. 그리고 저희한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안 예쁘냐? 멍. 나 귀엽지 멍. 나 깜찍하지 멍. 어머, 제 애교 좀 봐. 나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파. 사인해. 우리 운명이야. 아, 알겠습니다. 네, 사인할게요. 자, 계약 조건 꼭 지키세요. 제가 확인합니다. 여기 내 집이다. 아, 일전에 입양 보냈던 우법이네가 요즘 사진을 안 올리네. 아, 이 사람들 얘 버린 거 아니야? 설마 그전에는 그 사진 잘 올렸잖아. 바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뭔가 신뢰가 안 갔어. 약간 그 사기꾼 상이었거든. 확인해 봐야겠다. 띠리링, 띠리링. 그 우법이 아버지 되시죠? 아니, 요즘 왜 우법이 사진 안 올려요? 아, 그거 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 바빠서 좀 못 올렸는데. 아, 제가 그때 사진 안 올리면 위약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까먹으셨어요? 아, 우법이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거 어떻게 믿죠? 그 애기 사진 보내주세요. 아니, 저한테 입양 보내면 이제 제 일이잖아요. 이거 너무 참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법이 거기 없죠? 없네. 잘 있다고요. 잘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말 너무하시네 진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어긴 건 그쪽인데 그 왜 사진 안 올려요? 당신 이거 계약 위반이야. 그 소송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야, 자, 이런 사연이었는데, 김기리 씨가 회장님이었나요? 강아지였나요? 나 잘 지내고 있다 멍. 명령기였어요, 명령기. 그러니까요. 야, 진짜 올해의 강아지 연기. 베스트 강아지 연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 코미디 무대에서도 강아지 연기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늘 잘생긴 남자친구 역할. 맞아요. 네. 그렇죠. 무슨 잘생긴 종업원 역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강아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국회 TV에서 할 줄은. 자, 근데 이거 우법이 뭐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예, 입양을 보내고도 계속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지금 계약을 어겼잖아요. 위약금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 슬프지만 입양을 해놓고서는 유기한다거나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시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준비 없는 입양. 그러니까 정말 마음만 좀 앞서서 귀여우니까 키워보자 해서 했다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아, 실제로 아예 있었던 일은 아니고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사연을 약간 각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있는 거죠.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2주간 블로그에 입양한 고양이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구조자가 집까지 찾아왔다라는 이런 입양자의 글이 올라와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실제 최근 개인과 개인이 분양할 때 분양자가 입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양자는 즉시 이 분양자에게 고양이를 반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입양자가 분양자에게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위약금 500만 원을 내야 된다. 네, 이런 계약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는 이 입양 계약서에 대한 부담으로 입양을 포기했다. 이런 글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실제로 그 업체와 개인의 분양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분양에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그 분양 업체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이제 구조해서 입양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입양을 보낼 때 일부 입양 계약서는 합의에 따라서 뭐 신분증을 교환한 상태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입양자의 신분증 사본, 등본 이런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득, 재산, 회사 주소, 뭐 가족 연락처 이런 것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막중한 또 임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 내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인 간의 입양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사적으로 정해진 그런 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런 입양 계약서 위반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 정한 내용이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법원이 살펴보고 일부 감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인 간에 작성한 입양 계약서도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전문업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양도 계약서를 그렇다면 작성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든 만약 정말 좀 안 좋게 돼서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증거 싸움이거든요. 그럼 증거가 뭐가 가장 확실할까 하면은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고요. 반려동물 그런 분양 계약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나 시보호센터에도 어떤 관련 양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펫샵에서도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죠? 동물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어떤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펫숍 등 동물 판매업소에서는 입양을 할 경우에 계약서를 잊지 말고 받아두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참 계약서가 중요한데 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계약서 교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약 684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구입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등 이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모두 382건으로 이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55.8%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가 보상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게 148건으로 또 소비자 피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한 직후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다거나 사망하거나 하면은 그 교환이나 환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를 수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입양한 지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졸의 동물로 교환해주거나 이제 입양 가격대로 환불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입양한 측,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파서 뭐 예고를 하고 아프는 건 아니니까 뭐 분양업체라든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먼저 받았다. 그럼 추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보상은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지 않고 일단 지금 보호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양한 직후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바로 분양업체에 연락을 취하셔서 분양업체의 안내 또는 확인을 먼저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 중에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들이 있거든요. 이 맹견을 분양할 때 주의사항들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이제 4월 27일에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그런 견들이 있죠. 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런 개들은 분양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맹견 양육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런 맹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애정도 중요하지만 책임감도 뒤따르거든요. 그렇기에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마무리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반려동물 준비가 되면 키우자. 그리고 준비가 된 뒤에도 계약서를 쓰고서 키우자 멍. 이거 도울 선생님이 또
자, 그런데 정말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입양해서 파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